지난 3일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수상의 주인공은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그 후 30여 년간 연구해온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인데요. 네, 그렇다면 오토파지 메커니즘이란 무엇이고 또 이번 수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알아봤듯이 일본이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번에 그 노벨상이 또 단독 수상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죠.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수상은 사실 일본 자체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보니까 그 동경대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그 동경대학교에서 1974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로커펠러 대학에서 3년간 박사 연수 과정을 하고 동경대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조교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988년인데 이때 시작한 연구가 오토파지의 기작을 밝히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에 낸 저널 오브 셀 바이올로지라는 그 학술지의 논문이 바로 이제 노벨상의 쾌거가 됐는데 노벨위원회는 이 논문을 오토파지 연구의 시작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12년에 교토상을 받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자신은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이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해서 시작한 것이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였다고 하네요. 한 우물을 파면 언젠가 좋은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었습니다. 장인 정신이 떠오르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오토파지 메커니즘, 이 자가 포식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토파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가 포식인데요. 영어로는 self-eating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는 겁니다. 이 오토파지에 대한 현상은 1960년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작을 알게 된 게 90년대부터인데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점쳤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토파지라는 것은 이 세포가 이제 생명의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나 단백질들 이런 것을 그 분해를 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이제 그 보존하는 효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효과도 있고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죠. 따라서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이제 세포의 균형, 항상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돼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암도 일어날 수 있고요. 파킨슨 등의 이제 뇌질환, 그다음에 2형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박테리아가 감염했었을 때 처리를 못하는 그런 면역계 질환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 오토파지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는데요. 또한 반대로 또 암세포는 이 그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에서 다른 세포들은 오토파지가 일어나는데 이걸 또 살아남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그 치료를 활용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한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오토파지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세포는 아니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세포 안에서.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60년대에 이미 현상은 발견이 됐는데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제 90년대 이 원리를 해명을 했다. 그리고 네, 이후에 예.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30년 동안 오토파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로 성과를 냈나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을 줄 때 보면은 최초에 누가 했느냐를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 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미 그 로커펠러 대학의 뭐 포터나 애쉬포드 같은 사람들이 세포가 세포 안에서 이제 물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보고가 되었는데 이 오토파지를 하는 현상을 그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그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 자체는 그 재밌게도 이제 1974년에 라이소솜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그 벨기에 크리스찬 두두브가 이미 그
이 말을 지었었죠. 근데 이때까지 오수미 교수의 연구 전까지는 사실은 현상만 있었지 자세한 기작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수미 교수가 한 연구는 뭐냐면 내가 오토파지의 기작을 밝히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주 간단한 유전학 모델인 효모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효모를 선택을 해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기작으로 오토파지가 일어나는지를 다 유전학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장인정신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몇천 개의 돌연변이 균주를 만들고 그 중에서 15개의 핵심적인 유전자들 모두 다 밝혔죠. 그러니까 기작을 처음 밝혀냈던 일이라는 거를 이 노벨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분한테 단독 수상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꾸준함이 노벨상 수상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노벨상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가 후보로 예측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노벨위원회 안에서 어떤 분야들이 경쟁했다는 것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분야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토파지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2년 전에 제가 동료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토파지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요. 아주 안전하게 한 3년 후까지를 점쳤는데 그게 2016년이 되었네요. 근데 이런 게 점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올해일지 내년일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먼저 주는 건지 나중에 주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아주 원천적인 연구에 준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오수미 교수의 이 수상과 관련해서는 저도 약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받을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될지 몰랐는데 사실 이분이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학회 초청으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조 강연자로 또 초청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2년 연속으로 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모셨다면은 내년에도 우리가 가장 핫한 노벨상 수상자를 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언제 받을지는 모르는 좀 힘든 분야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앵커가 이제 질문하시니까 답을 하자면 예컨대 이제 사람들한테 유전자 가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퍼 캐스9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3년 안에는 꼭 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고 과학의 발전, 특히 생명과학의 발전에서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아마도 받게 된다면 화학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의 구조 같은 걸 굉장히 정교하게 보는 방법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얼려 있는 상태로 이제 아주 고해상도의 현미경으로 찍는 것인데요. 싱글 파티클 크라이오 EM이라고 이 기법이 구조 생물학에서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분야도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좀 예상을 하자면 오토파지처럼 암이나 당뇨병, 면역질환 등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PI3 카이네이즈라 mTOR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또 단골로 후보에 올랐다는 후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상이 유력한 분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노벨상 수상으로 향후 우리 생리의학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좀 변화를 해갈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번 수상이 생리의학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매해 발표듯이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뚜벅뚜벅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번 수상에서 드러났듯이 노벨상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기작 연구해 줄 때는 정말 누가 최초로 했고 누가 가장 먼저 혹은 누가 이 분야를 완전히 설립을 했느냐에 집착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기술에 공헌해 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본의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선 언제쯤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일본의 2년 연속 수상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또 생리의학 쪽에서 수상자가 나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저도 뭐 내년에 발표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저는 우리나라도 10년 안에는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일본하고 비교하자면 일본의 과학 역사는 사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최소 20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개발 시대에 공학 위주로 발전을 해오다가 과학을 제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입니다. 일본 과학재단에서 이제 결정하는 걸 보면은 과학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과학 정책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면은 있지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인데요.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일본의 시스템이 이런 노벨상의 연속적 수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력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 면에서는 투자는 많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장 위주의 공학적 마인드가 정책 입안자, 그다음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아직까지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노벨상을 꼭 잘 받아야지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해 잘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자국에서 배출됐다는 것은 과학 강국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해왔으니까 10년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로 오스미 교수가 1988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1980년대 일본을 보면은 자국에서 박사를 다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나가가지고 포스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그 얘기는 뭐냐면 88년에 그랬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일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점치건 되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만 조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일본처럼 연속해서 수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려면은 조건 없는 투자, 믿고 맡기는 투자, 그리고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여기에다가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맞물린다면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와 함께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